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입맛 없는 요즘 저는 사연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나마 밥 챙겨 먹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사연 듣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당사자로서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했다고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봐 꽁꽁 숨어 있었는데요. 저도 한 번쯤 세상에 나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제 사연 듣고 공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생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좋은 걸 뿌린 사람은 좋은 걸 거두겠지만 나쁜 걸 뿌린 이는 나쁜 것밖에 못 가진다 생각해요. 어렸을 때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에 노는 애들이 약자를 괴롭히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군요. 나서서 바른 말하고 한번 그들의 표적이 되자 그것을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롭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다른 친구들 괴롭혔던 애들 중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나쁜 것만 주구장창 뿌려댔으니 앞으로도 잘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런 경험은 다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서도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시가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 때에도 그저 식구들이 많이 과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실체를 알게 되니 그건 과묵했던 게 아니라 입 열면 본인들 손해라서 조용했던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나면 적어도 남들만큼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구나 싶었죠. 저와 남편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만나보니 모난 구석 없고 참 괜찮더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이후에는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비슷한 집안 수준이었고 또 벌이가 비슷했습니다. 저희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는 인재는 아니었지만 각자 나름 열심히 중소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저는 남편과 조건도 잘 맞지만 서로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후 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시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조례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에 가장 먼저 인사드리러 갔어요. 남편이 말하길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시모가 새벽부터 열심히 미역국 한 솥을 진하게 끓이셨다 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마주한 시모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신경 쓰일 정도로 한껏 뾰루통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게 저를 향한 불만인지 모르고 시모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제 근처를 서성이며 말했어요. 딸 낳은 주제에 어디 어깨를 펴고 들어와? 나 같으면 죄스러워서 그렇게 못해. 어휴, 개집 낳고 시모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 싶을까? 아니 돼지고기도 아까운데 어디 소고기를 먹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모와 가까이 있었던 탓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다시 되물었어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내가 뭘?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방금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뭔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네. 국은 내가 담을 테니 넌 얼른 밥이나 퍼라. 시침이 떼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 같은데 시모가 안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나 싶었죠. 시모의 구시대적 생각에
저는 잔뜩 빈정이 상해서 밥도 깨작거렸습니다. 모욕감에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그때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편이 왜 못 먹냐고 저를 챙기자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찌릿하는 걸 느꼈어요. 시모는 째려보는 걸로도 모자라 참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어요. 예, 넌 늙은 시엠이 고생해가며 밥 차려놨더니 어디 감히 밥상머리에서 밥을 깨작거리냐? 너 때문에 괜히 내 아들까지 밥 못 먹고 있잖냐? 아니 세상 천지 쓸모없는 계집 낳아놓고 어떻게 밥상머리 복 나가는 행동까지 하는 거야? 이그, 내가 정을 붙일래도 붙일 수가 없다. 시모가 아주 얄밉게 제게 독설을 하자 남편은 기함을 하며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쓸모없는 계집이요? 설마 엄마 지금 우리 수진이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라. 네가 끼어들 타이밍 아니여. 끼어들지 말라뇨.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이랑 수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끼어들 일이죠. 엄마 설마 진심이에요?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버린 시모를 보고 더욱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엄마, 손녀딸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이 사람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요? 여보, 그만해. 나 괜찮아.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남편을 보고 당황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엄마,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 얼른요. 미안하다. 됐냐? 아니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엄마 나 몰라라 하고 지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엄마! 성의 없이 사과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한 번 더 실망했고 남편은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윽고 시부는 남편과 시모를 향해 갑자기 숟가락을 내팽개쳤어요. 집안꼴 개판이네. 당신 새 식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애 낳았는데 고생했다는 말 없이 말이야. 내가 뭘요? 그리고 너도 참 그렇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네 형 식구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지금 엄마가 한 얘기 다 들으셨으면서 엄마 편 드세요? 너 근데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까지 소리를 질러?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지만 아버지한테는 얼른 사과드려. 싫어. 엄마도 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하는데 나도 엄마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시모만큼이나 고지식한 시부는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집안 어른에게 대든다며 저희 남편을 혼냈어요. 잠자코 있던 시숙 내외는 끼어들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 순간 제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나 시부모에게 대드는 남편에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보. 여기 집안 어른이 두 분이나 계신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은 내 편 들어주기 전에 어머님 생각 먼저 해야지. 어머님, 미역국이랑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깨작거려서 죄송합니다. 조리원에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 밥 먹다가 갑자기 다른 시간에 먹으려니 저도 모르게 깨작된 것 같아요. 뭐해? 자기도 사과드려 얼른. 엄마 아버지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시모는 제 태도를 예상 못했는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께도 죄송해요. 허허, 괜찮다. 벌써부터 내 아들을 잘 잡고 있구나. 아주 강단 있고 보기 좋다. 시부는 오히려 제게 강단 있다며 칭찬을 했고 시숙 내외는 괜찮다고 사과할 필요 없다 했어요. 거기서 시모 혼자만 당했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시모는 열이 엄청 받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시모에게 잘 먹겠다며 말하고 엄청 먹어댔습니다. 남편 미역국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당연히 시모 보라고 일부러 그랬죠. 그러자 남편은
저 잘 먹는다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시모는 정말 못 볼 꼴 본 것처럼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미역국은 미역 대신 소고기가 한가득이었거든요. 저는 미역국이 아니라 고깃국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는 형님을 말리고 자처해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에이, 동서, 무리하지 마. 얼마 안 되는데요, 뭐. 아주버님이랑 쉬고 계세요? 진짜? 고마워. 동서 정말 짱이다. 제가 뭘요. 앞으로는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그럼 나 진짜 거실 가서 쉰다. 잘 부탁해. 네. 그런데 다들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시무만 설거지하는 제 옆에 다가와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어머님, 설거지 거의 다 해가요. 뒷정리 얼른 하고 갈게요. 예, 너 일부러 내 아들 미역국까지 다 먹은 거지? 그렇지? 네? 아, 일부러 다 먹은 거 맞아요. 뭐? 근데 이게 내가 언제 남편 밥까지 다 뺏어 먹으랬어? 그냥 너 준 밥이나 잘 먹지. 제가 대놓고 진심을 이야기하자 시모는 아주 깜짝 놀라더군요. 그게 어머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더라도 먹을 거 가지고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역국 남편 것만 고기 가득하고 저는 아주 미역밖에 없던데요.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저 이제부턴 여기 와서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집 돌아가서 남편 거 다 뺏어 먹을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러자 시모는 뜨끔했는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에이그, 뭔 소리야. 난 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소화라도 제대로 안 될까봐 고기 안 준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뭔 이런 능구렁이 같은 게 들어온 거야?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는 한지 헛기침을 하며 거실로 돌아가더군요. 그나마 시모가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고 굳이 주말에 오라고 해서 남편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어김없이 국은 본인이 푸겠다며 제 국그릇을 놓는데 또 제 국에만 고기가 없더라고요. 묵국이라 미역국과 다르게 또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쯤 되니까 저도 기분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좀 속으로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작은 고기만 걸러내는 것도 일인데 본인 힘 들여가며 미워한다 싶었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더 이상 반응해주기도 싫고 그냥 모르는 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국이 정말 맛있어요. 남편한테 혼자 가서 많이 먹고 오라 했는데 꼭 저도 먹어봐야 한다더라고요.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좀 배워서 남편한테 종종 끓여줘야겠어요. 맛있다면야 얼마든지 내가 끓여줄게.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네, 저 한 그릇 더 먹으려고요. 국은 내가 퍼올 테니까 말해라. 제가 퍼올게 어머님. 내가 퍼온다니까? 아, 네. 그럼 어머님이 주세요. 국을 사수하던 시무는 결국 두 번째 그릇도 무만 가득한 국을 주더라고요. 그로써 저는 제가 시무를 오해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움받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국에 고기 안 들어가는 것쯤이야 가볍게 무시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참으면 나 허구입니다 하고 인증하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시모, 시부와 시숙 내외까지 함께 외식하러 고깃집에 갔는데요. 그 집이 초벌구이라 해서 나오는 곳이라 간단히 익혀 먹으면 되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시모랑 저 그리고 형님이 같은 테이블을 썼고 시부와 아주버님, 남편이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앉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밖에서도 밉상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불판으로 옮겨서 열심히 구우면 시모는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익은 건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많이 배가 고프셨구나 말았죠. 그런데 고기가 나올 때마다 개걸스럽게 고기를 해치워서 시모가 며칠 굶은 줄 알았어요. 형님을 슬쩍 봤는데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가 얄밉기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고기 많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입 천장은 괜찮으세요? 바로 구운 건 너무 뜨거우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히 드세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입안 가득 고기를 머금고 짜증을 냈어요. 나 천천히 먹는 중이다. 그렇게 빠르고 우악스럽게 고기를 집어먹던 시모는 자기 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차고 불판에도 고기가 가득하자 눈을 요리조리 굴렸어요. 더 이상은 고기를 다 못 먹겠는지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남편한테까지 고기를 나르더군요. 그때쯤에는 형님도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는 시모에게 더 이상 말 걸기도 싫더군요. 늙은 시모 노망났네 하며 속으로만 욕하고 옆에 있는 형님이라도 먹으라고 조용히 챙겨드렸어요. 형님, 이거 드세요. 아니야, 나 괜찮으니까 동서 먹어. 전 진짜 괜찮아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데 저도 모르게 생각만 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엄마, 고기 여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 줘요. 그래도 더 먹어. 너 많이 먹어야지. 내 새끼들 바깥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이럴 때 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여보, 배불러?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어? 뭐해, 자리 바꾸자. 나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랑 먹으려고. 고기 굽느라고 거의 못 먹었어. 어머님, 이제 다 드셨죠? 저 옆 테이블에서 좀 더 먹을게요. 뭐? 그래, 세게 얼른 와서 더 먹어라. 여보, 그리고 형님 좀 챙겨드려. 형님도 많이 못 드셨어. 그래? 알겠어. 형수님, 고기 제가 구울게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아, 여기가 고기 더 많이 남아서요. 다들 배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먹으려고요. 시모는 눈에 쌍심지를 켜더니 제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자기 테이블에 앉으라며 절 다시 부르더군요. 그러자 시부가 여기서 먹게 두라고 말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왜 또 심술 부리냐고 타박했죠. 속이 시원해서 마음 놓고 고기 먹었습니다. 제가 야무지게 쌈까지 싸서 고기를 엄청 잘 먹으니까 시모는 보다 약이 올랐는지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이게 감히? 옆쪽 테이블에서도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했습니다. 너 딸 낳았으면서 주제에 겸상하려 했냐? 이게 고기 아깝게 뭘 얼마나 먹는 거야? 그만 먹어라. 여기 밑반찬 잘 나오니까 넌 상차린 밑반찬이나 먹어라. 눈치 없이 어디 고기로 배 채우려 해? 너 먹이려고 우리 집안 남자들이 뼈가 빠지게 일한 줄 알아? 시모가 그 발언을 내뱉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테이블 주변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두 이게 꿈인가 하는 얼굴로 벙쪄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정신 차린 제 남편은 곧장 시모에게 대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 엄마,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고기 다 준 거야? 아니 도대체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자 시모도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어버버 변명하더군요. 변명하던 시모는 씹고 있던 고기가 그만 목에 걸려서 아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캑캑거렸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시모를 붙잡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들 얼타느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회사에서 하임리히법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해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는 꽤 큰 고깃덩어리를 뱉어내고 자기 죽는다며 앓는 소리 내더군요. 목에 걸린 고깃덩어리는 나왔지만 시모는 급체까지 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시부는 시댁에 돌아와서 누워있는 시모에게 얄밉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 아들 타령이야?
손녀 낳아준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시부는 걱정이 한마디 없이 시모를 타박했고 시모는 완전히 토라졌더군요. 지금 꼭 그렇게 날 혼내야겠어요? 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 생명의 은인인 며느리한테는 고맙다고 했어? 생명의 은인은 무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못했잖아. 다들 어떡하나 놀라서 굳어있는데 새애기 덕분에 당신 산 거야. 그러니까 딸 낳았다고 구박 좀 그만해. 아유, 보는 나도 이제 지겨워서 그래. 당신 때문에 며느리 보기 나 부끄럽다. 아니, 저 영감탱이는 말이야. 지 마누라 걱정이나 할 것이지. 아유, 내가 못 살아.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이참에 며느리랑 관계 좀 풀어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 사람 좀 예쁘게 봐주고 보듬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딸 욕 좀 그만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내 핏줄이고 엄마 핏줄이잖아. 에라이, 너까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네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네 아빠랑 너랑 둘 다 나가. 안방에서 시부랑 남편은 쫓겨나고 시모랑 저랑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한 번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병원은 정말 안 가봐도 돼요? 으이구, 착한 척 걱정되는 척 그만해라. 사실은 나 망신당해서 속으로 고소했지? 오늘 너 아주 영웅돼서 좋았겠다. 난 아주 고약하고 나쁜 시애미로 만들고 말이야. 어머님은 제가 왜 그렇게 미워요? 좀 잘 지내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버님 말씀처럼 딸 낳았다고 구박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고약하고 나쁜 시어머니 같아요. 뭐?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손녀딸 크면 저 구박한 거 전부 일러줄 거예요? 제가 능글스럽게 굴자 시모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는 듯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봤죠. 어이구, 일러라 일러.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어머님, 며느리도 고기 반찬 먹어야 힘내서 남편한테 내조 잘하지 않겠어요? 고기 얘기는 하지 마라. 속 안 좋으니까. 시모는 자신의 행동들이 창피하기는 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며 우렁찬 목소리가 죽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만 미워하세요. 저는 진짜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여기 약 두고 갈 테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약봉투를 보고 시모는 묘한 얼굴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었어요. 시모는 그 뒤로 먹을 거 가지고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한 밉상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밉상 시모를 해결하니 제게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과정들을 모두 지켜본 형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제가 부당하다고 시모랑 싸우는 모습을 본 형님은 제게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동서, 너무 통쾌하다. 어떻게 한 거야? 네? 어머님 일 말이야. 그동안 동서 딸 낳았다고 어머님이 엄청 구박하셨잖아. 난 솔직히 동서가 대들길래 더 큰 싸움 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머님이 기가 완전히 죽었네. 글쎄, 내가 다 통쾌하다니까? 아, 네. 이제 구박 안 하셔서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어? 나도 그 비법 좀 알려줘. 저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 꼴 보니까 너무 쌤통이야. 안 무서웠어? 신기하다. 나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당하고만 살았거든. 솔직히 어머님 너무하지 않아? 자기 아들들만 입이 아주. 자기 생일이며 명절이며 챙겨주는 게 다 며느리인데 자기 핏줄만 챙기고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용돈 한 번 주는 일도 없어. 엄청 재수없다니까. 저기 형님. 응?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게요. 뭐 그럼 고맙지.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 그런데 요즘 독감 유행이래요.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꼭 맞으세요? 그래. 형님은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시모 뒷담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형님 장단에 맞장구 치면서 시모를 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고 하며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나름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형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그 욕을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시모가 미워도 내 남편한테 흉보던가 아님 차라리 시모한테 직접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저랑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 번 시모 욕을 해댔습니다. 은근히 제가 맞장구를 쳐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끝까지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절대 안 받아주니 형님은 빈정이 상했는지 시모에서 저로 타깃이 바뀐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형님은 제게 자주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아들 낳고 시모에게 어떤 귀한 대접들을 받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더군요. 자기야. 네, 형님? 아, 내가 둘이 있을 때는 좀 편하게 부를게. 자기라고 불러도 되지? 네? 아니요. 형님, 자기라는 호칭은 좀 그렇네요. 그냥 동서라고 해주세요. 그래, 동서. 딸 낳은 동서는 아마 모를 거야. 뭘요? 제가 뭘 몰라요? 어머님이 나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말이야. 그때 이야기 들으면 동서 깜짝 놀랄걸? 동서랑은 아주 상황이 달랐거든. 얼마나 날 귀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 네네. 나 자주 드는 명품 가방 있지? 그거 나 출산 선물로 어머님한테 받은 거잖아. 둘이 있을 때는 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내가 동서 질투한다고 적당히 해달랬어. 그러니까 동서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머님이 앞에서는 딱히 차별 안 하시잖아. 그거 다 내가 부탁한 거야. 진짜요? 저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저는 애 낳았다고 어머님이 직접 미역국 끓여준 것만으로도 그냥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마음 너무 안 쓰셔도 돼요. 어머, 미역국은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저는 미역국에 감동해서 울었잖아요. 우리 둘이 하는 말이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 질투 나지? 에이, 질투 안 나요. 그리고 형님, 저는 딸이 낳고 싶었어요. 안 나길 뭘 안 나? 좀 사람이 솔직해져.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일부러 형님 앞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약이 올랐는지 점점 더 못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돌연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애미, 너 왜 우냐? 흐느끼는 형님을 보고 다들 어리둥절해 있는데 형님은 주저앉으며 더 크게 오열했어요. 저 동서가 너무 안쓰러워요. 네? 저요? 아들 낳은 저랑 딸 낳은 동서랑 너무 비교돼서 너무 민망하고 속상해요. 동서가 딸 낳은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동서도 분명 둘째는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미워하면 안 될까? 나 동서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 어머님한테 내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잘해달라고 빌면 될까? 어머님, 첫째 며느리인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동서 좀 예뻐해 주세요. 제가 말 걸면 동서가 무시하는 거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형님, 그게 도대체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형님을 미워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발연기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난데없는 눈물쇼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또 시댁 식구들은 믿더라고요. 다들 그만해라. 첫째 속상한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만 울고 둘째 너도 그쯤 해둬라. 다 부족한 니들 시험이 잘못이니까. 둘째는 더 이상 첫째 탓하지 말고 잘 지내. 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말할 기회조차 안 주고 시부는 형님과 저보고 화해하라고 말하더군요.
형님이 은근슬쩍 저를 향해 비웃는 걸 보고 속으로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그 눈물쇼로 저는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식사 자리는 이상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형님 질투한 적도 없고 형님 말 무시한 적도 없어. 오히려 형님 울어서 엄청 황당했거든? 알겠어. 근데 형수랑 그냥 좀 잘 지내봐. 그렇게 느꼈다는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잖아. 형수가 느끼기엔 자기가 그랬나 보지 뭐. 여러분, 딸 낳았다고 며느리 미워한 시모와 이간질 시도하는 형님 중에 혹시 누가 더 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 말 안 들어주고 제 편 안 들어주는 제 남편이 가장 열받고 화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형수가 그랬으면 그런 거라며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데 무지 열받더라고요. 저는 시모랑 트러블 있을 때도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이랑만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반응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좀 시모랑도 풀고 평화롭게 사나 싶었는데 그걸 형님이 와장창 깨부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고 서먹서먹해진 저는 너무 속상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꼴도 보기 싫어서 아기 방에서 매일 잠들기 일쑤였죠. 그러다 제사 앞두고 시댁에 불려갔는데 그날 저는 확실하게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하도 딸 낳았다고 괴롭혀서 아, 이번 내 인생의 빌런은 시모구나 싶었는데요. 형님도 참 만만치 않은 상대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도착해서 아기 재우는 사이에 시모와 형님은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시모에게 전화하니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또 바로 받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시모와 형님의 사이좋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세요, 형님? 동서, 왜? 갑자기 없어지셔서요. 혹시 어머님이랑 시장 갔어요? 오늘따라 아기가 너무 보채서 방금 겨우 재우고 나왔어요. 잘 때 얼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도착해요? 시장은 무슨, 지금 백화점이야? 네? 백화점에는 왜요? 왜긴, 어머님 기분 전환해드릴 겸 선물 좀 해드리려고 백화점 모시고 왔지. 그럼 음식은요? 음식?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오늘 동서 혼자 음식 장만하면 돼.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레시피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서 음식 만들면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 혼자 음식 하라고요? 어머, 동서는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 왜 또 물어? 나랑 어머님은 지금껏 가족들 먹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동서도 시집 왔으니까 혼자 해보는 버릇 해야지. 이 많은 걸 제가 혼자 다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희 집 제사 안 지내서 저 할 줄 몰라요. 으이그 자랑이다. 예, 너는 아들 낳은 첫째 보고 제발 좀 배워라. 어떻게 며느리가 둘인데 시애미 챙기는 건 첫째밖에 없어. 우린 저녁 먹고나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바지런히 음식 준비해라. 끊는다. 시모는 형님의 전화기를 뺏어들고 제게 한마디 하더니 얄밉게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끊기 전에 형님의 비웃음 섞인 말도 들렸어요. 그러게 너도 아들 낳았으면 이런 대접 안 받지. 이래도 질투가 안 나? 형님이 비웃는 소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통화하는 소리에 아기도 자다가 깨서 울고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퍼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음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해? 애는 울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야, 우는 애부터 달래야지. 애 우는데 나한테 전화하고 싶어? 집에서 듣는 울음소리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일하면서까지 들어야 하냐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형수님이 곧 전화 올 거라 하던데 난 진짜 너한테 전화 올 줄은 몰랐어. 아니 그걸 잠깐을 못 기다려?
네가 혼자 요리는 못해도 대충 재료 씻고 다듬고 두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누가 너 보고 진짜로 음식 다 하래? 형수가 그러더라. 너 애기 재우는 사이에 잠깐 엄마랑 빠뜨린 과일 사러 나간 건데 너가 오해하고 너무 화를 내서 자기 곤란하다고. 너 전화 오면 달래주라고 하셨어. 우리 형수 얼마나 마음이 넓고 착하셔. 남편놈은 자기 새끼 울음이 듣기 싫다느니 제게 큰 한숨을 쉬는 것도 모자라서요. 지 형수 말에 넘어가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편 하는 꼴 보니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형님도 시모도 다 밉지만 남편이 제일 미웠어요. 네 형수가 마음이 넓다고? 웃기시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고 남편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그 후로도 계속 왔지만 받지 않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친정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모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제 바라기였죠.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차례상도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어플을 켜서 곧바로 찾아봤어요. 당일이라 안 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한 업체가 제사 음식 항시 가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통 크게 50만 원 차례상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물론 남편 골탕 먹이려고 남편 카드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랑 시숙, 시부까지 산부자가 퇴근해서 올 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네요. 그때까지도 시모와 형님은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시숙과 남편은 나란히 시댁으로 퇴근했습니다. 남편 놈은 집에 음식 냄새 하나 안 나고 애기와 저만 있으니 당황한 눈치였어요. 음식 안 했어? 음식? 음식? 야, 네 마누라 꼴은 안 보여? 나 하루 종일 굶었어. 누가 굶으래? 엄마랑 형수는. 너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나고 애는 울고 내가 뭘 먹겠어? 네 엄마랑 형수를 왜 나한테서 찾아? 그래서 음식은 결국 안 한 거야? 야, 엄마랑 형수가 없으면 너라도 했어야지. 야, 아직도 음식 타령이야? 네가 어떻게 그래 이 자식아. 내가 너네 집 종이야? 내가 결혼을 한 거지 이 집에 종살이를 하러 온 줄 알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아니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어쩜 남편이란 놈이 그러냐고. 남편 옆에서 놀란 시숙은 제게 무슨 일이냐며 오히려 절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아기를 안겨주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이혼해. 아기는 네가 키워. 뭐? 이혼이라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버님, 저 형님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형님 때문에 동생 부부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재수씨, 저희 집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혼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동생이랑 집 가서 한번 대화로 풀어봐요. 네? 그래도 아주버님은 제 말 바로 안 믿고 형님 편 드시네요. 자기 마누라 말 개무시하는 동생보다는 낫네요. 근데 거짓말은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던데.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숙과 남편 들으라고 그동안 형님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숙은 곧바로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로 말했죠. 미안해요. 재수씨,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미안한지 제 눈을 못 마주쳤고 그때 마침 드디어 형님이랑 시모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제게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모가 미친 듯 날뛰더군요. 왜 우리 귀한 장남이 너한테 고개 숙이고 있냐? 시모는 시숙의 만류에도 왜 니까짓게 장남을 욕보였냐고 사과하라고 발악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 달려들더군요.
감히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엄마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형수, 지금 내 마누라 때리기라도 하게요? 아니, 지금 동서하는 꼴 보고도 서방님은 그런 말을 하세요? 빨리 내 마누라한테 사과하세요.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이 그만하라고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는 콧방귀 끼던 사람이요. 네? 서방님. 엄마도 마찬가지야.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왜 이 사람한테 계속 못되게 굴어요? 이혼이라니 누가 이혼을 해? 저예요, 어머님. 저 더 이상 식구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 안 할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뭔 갑자기 이혼 타령이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이혼을 운운하고 있어? 엄마 정말 끝까지... 끝까지 저를 비우는 시모를 보고 저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 절망했고 진짜 이혼하게 될까봐 그제서야 제게 잘못했다고 시모 대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나만 봐, 어? 엄마랑 형수는 보지 말고 나랑 애기만 생각해. 이혼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앞으로 당신 말 잘 들을게. 당신 말만 믿을게. 나 이혼 못해. 아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빌어? 당장 안 일어나? 엄만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시모에게 보란 듯이 남편 뺨을 찰지게 날려줬습니다. 어머님 아들 오늘 보러 혼자 됐네요. 축하드려요. 새며느리 들여서 꼭 원하던 손자도 얻으세요. 그 난리통에 제사 음식이 배달되었고 시모는 자기 아들 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뭐냐고 설마 지금까지 음식 안 했냐고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제사 음식이 중요했나 봐요. 너 미쳤어? 어머님 쓰러지면 어쩔 거야? 아버님은 또 어떻고?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 왜? 뭐 문제 있어? 너도 내 손 빌리려고 했잖아. 나도 다른 사람 손 좀 빌렸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음식만 준비하면 된 거 아니야? 시모랑 형님은 시부가 알까봐 사색이 되어 서둘러 배달 음식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시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목격한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며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산다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이혼 안 할 거예요. 위자료 꼭 받고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 음식은 50만 원 주고 특별히 전문 가게에서 마련했어요. 이혼하더라도 마지막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여보, 당신 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님,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조상님들도 요리 못하는 저보다 이렇게 사서 대접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아니, 며느리들 둘씩이나 데리고 조상님한테 이런 꼴밖에 안 보여줘? 당신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도대체? 아유, 여보 잘못했어요. 큰애가 백화점에 가자 해서요. 내가 분명 막내 며느리 그만 잡으라고 말했지. 큰애 너도 그렇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사하고 야비하게 둘이 백화점 가면 둘째는 갓난쟁이 데리고 뭐 어쩌란 말이야. 아버님, 저 억울해요. 저도 얼마나 시집살이 당했는데요. 근데 얄미운 동서는 어머님한테 마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점잖은 시숙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뺨을 갈겼습니다. 뺨 맞은 형님은 눈이 돌아서 내가 너네 집에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이러냐며 시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고요. 더 웃긴 건 시모가 감히 장남 멱살을 잡았다고 형님 머리끄덩이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시부는 이미 개판이 된 그 상황은 나 몰라라 하고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시모랑 남편 대신 사과를 한다며 이혼을 만류하더군요. 자기 아들 이혼남 되는 거 싫다면서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끝내 이혼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변해 모두 태우는 거잖아요. 남편이 시모랑 형님 말만 듣고 저를 비난하는 행동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결혼 초반에도 그러는데 참고 살았다가 더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 빨리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친정에서 아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리니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하게 쑥쑥 커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 마음은 아직도 회복 중이네요. 시댁 소식은 들어보니 시숙은 형님에게 이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붙잡아서 이혼은 안 하고 현재 별거 중이라 들었어요. 그날 시숙이 형님 뺨을 때려서 제 응어리도 조금은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건 형님이었으니까요. 시부모가 장남까지 이혼남 못 만든다며 이혼 못하게 막고는 있다는데 제가 보기엔 시숙이 워낙 단호해서 이혼할 듯해요. 저 이혼 후에도 정말 미안하다고 시숙은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는 뭐 시부한테 잡혀 사는 중인가 봐요. 전 남편은 자기가 이혼한 게 전부 시모 때문이라며 시댁의 발걸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워낙 어리니까 전 남편 쉬는 날에는 저희 친정집으로 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일주일 중 하루는 꼭 친정 와서 아이 돌보다가 가요. 그것도 처음엔 반대하려다가 위자료도 받았고 양육비도 받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까봐 하루는 봐주고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던 시모와 형님, 제대로 벌받은 것 같아 통쾌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정말 톡톡히 그 대가 치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고 다시 전 남편과 합칠 생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혼 후 많이 씁쓸한 상태인데 다 잊고 아이 키우며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제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고 마트 사장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저는 가게에 일손이 빌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를 마치 딸같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번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정 씨를 좋게 본 사람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원. 소개요? 무슨 일자리인가요? 일자리가 아니라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꽤 잘 되나 봐.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아마 혜정 씨 팔자 필걸?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답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저 얌전하게 살림하고 아이 낳아 키울 현모양처감을 원한다죠. 그러다가 사장님 마트에서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사장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경치도 풍광도 마치 외국 예쁜 도시 같은 방배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굳이 결혼 생활과 직장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나 보자 싶었죠. 안녕하세요. 혜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마디를 떼는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 부잣집 아들답게 아주 귀티나는 인상이었어요. 남자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여자 피부 같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3번 정도 만났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편했는지 먼저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담까지 들려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간다고 할 만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성격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이든 만나는 장소든 굳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더 만나보았지만 뭐든지 저를 먼저 배려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한테 자상한 남자였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쯤에 생각보다는 좀 이른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하긴 그 사람이나 저나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우리 집에서도 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 집안에서도 빨리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만나면서 결혼 준비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때문이었어요. 예비시댁은 아버지 쪽으로 형제가 3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5남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모두 좀 사시는 집안들이라서 결혼할 때 예단들이 좀 크게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받았으니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샤넬이니 구찌니 하는 브랜드 이름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되시는 분들께는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 한 벌씩은 모두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밖에도 요구가 많았죠. 우리 집도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예단을 모두 갖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야, 집안 형편 안 본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크게 해오라고 하시니 이건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이건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줘. 그 대신 우리 살 집값은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 정도 예단 준비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을 전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예단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 형편상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 사시는 집 팔아서 예단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예비 시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신혼살림 집값에서 좀 많이 충당하시겠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단비와 집값을 퉁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차피 집도 넓고 하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하나요? 그리고 요즘 경향은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더구나 이 시집살이 제안에 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의 누나가 되는 손이 시누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만 계셔도 힘든 판국에 손이 시누이에 남편까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시누이하고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결혼 얘기 접자. 예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반짝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봤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헤어지던 순간에도 남자의 눈물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시집의 예단에 대한 고집과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저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났겠구나 싶었죠.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누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야. 길게 같이 살 생각 아니고 지금 매형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잠시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하더니 제 경우는 남자의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진 케이스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 시집살이였지만 잠시라고 하니 일단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풀리면서 결혼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신혼여행도 해외로 열흘이나 보내주더군요. 시누이까지 있는 시집에 들어와 살기로 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나고 신혼 살림에 들어갔죠. 물론 결혼 전에도 인사차 간 적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니 그냥 휙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더군요. 거기다 마당까지 넓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기거하는 안방을 잠시 들여다보니 작지 않은 사무실만큼 넓더군요. 일단 음식 마련하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어요. 모두 6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받겠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와 시누이 내외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부엌살림에 대해 우선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더니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내보냈다죠. 시누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제게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누이가 제게 부엌살림의 시범을 보이는 동안 정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식구는 6식구인데 이 정도 양은 7, 8인분은 훨씬 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남아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 집 한 끼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식 가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밖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부엌 식탁에서 아들, 딸 내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꼭 안방에서 따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안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간식도 즐겨 드시니 저더러 나가서 사오라고 차키를 자주 주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살아나갈 때마다 꽤 많은 양의 간식거리와 음료, 그리고 맥주 등의 주류, 담배 등을 사다 날랐죠. 제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 혼자서 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손만 떼고 입으로는 여전히 살림에 관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좋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누이는 제가 하는 일을 거의 관리, 감독하는 것 같았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거의 떼셨다면 이 살림은 제 살림 아니겠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누나 금방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약속한 거하고 틀리잖아.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건데? 가뜩이나 일도 많을 텐데 누나가 도와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만들어대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누나가 도와주잖아. 솔직히 주제 넘잖아. 출가한 딸이 얹혀 살면 나 죽었다 하고 살아도 미울 판인데 할 말 다 하고 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다 시키고 도대체 당신 누나가 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알았으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반응은 그야말로 의외였죠. 어디서 손이 신우이한테 주제 넘는다는 둥, 얹혀 산다는 둥 말이 많아? 그리고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런 일 다 혼자 할 수나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험담하지 마. 나 기분 별로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 서러움만 한가득 받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듯 가끔 쇼핑이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 안방엔 하나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몇 개씩 보였고 옷방에 진열된 옷, 구두, 가방도 모두 내놓으라 하는 명품이었죠. 시누이 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나보다 생각했죠. 남이 보면 그림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치고 있었답니다. 우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 시댁과 근처에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매일 집에 찾아와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먹으면야 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죠. 그런데 시아버지 식탁을 그렇게 차려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오밤중이 되어야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쁘신지 사무실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답니다. 일이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으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구겨져 골아 떨어지곤 했어요. 원래 저는 깊이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나왔다 가라는 것이었죠. 나갔다 오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시누이를 찾았는데 거참 행동까지 빠른 시누이였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시기에 뒤따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크를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안에서 잠겨있더군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노크를 해보았죠. 나 옷 갈아입느라고 문 잠갔다. 밖에서 말해라.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다고 잠시 나오라고 해서요. 2시간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식탁에 어머니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모임에 나가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다가 웬 아줌마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저 길을 찾는 사람이겠지 했답니다. 나가서 수다를 떨다 보니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네, 도대체 살림하는 사람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차려놓은 거냐고. 나가기 전에 형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에 어머니 드실 것만 차려놓고 나간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었냐면서 시누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더군요. 형님, 제 손만 손인가요? 저 오기 전에는 형님하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 만들려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잠깐 못 나갔다 와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형님 먼저 시댁에 할 도리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시누이가 그야말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얌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는 둥,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둥,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섞어가면서 크게 핀잔을 주더군요. 이날은 저도 지지 않고 하는 말마다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금방 나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친정에 오래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만 이사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시누이가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꿀잠까지 잤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기를 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청소하느라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하고는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시아버지가 어느새 다시 나갔던가 봐요. 저녁이 다 늦어서야 잠시 볼 수 있었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TV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저 영화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을 때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꿈도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웬 불도저가 하나 나타나서는 우리 집 지하실로 쿠궁거리며 다가오는 꿈도 꾸었죠. 그리고 꿈에 시누이의 머리채를 실컷 잡아 흔들어 주기도 했어요. 비명이 마치 지옥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전을 울렸답니다. 시누이 머리채를 잡는 통쾌한 꿈도 있었지만 깊이 잠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꿈자리가 늘 어수선했답니다. 하루는 꿈에 웬 술자리가 보였어요. 남자들 몇이 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기도 했죠. 아무튼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꿈을 자주 꾸는 통에 잠이 깊질 못했고 그래서 낮에 졸린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요란스럽게 만든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했고 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물잔을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크리스탈 물잔이라고 조심하라고 시누이가 말했었는데 또 한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쨍그렁 소리에 이어서 바로 발밑에서 또 한 번 쨍그렁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엌 천장이 높아서 울리는 소리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떨어뜨린 물잔의 쨍그렁에 이어서 다른 쨍그렁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누이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깨진 물잔 조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자기 담배 냄새 너무 난다. 옛날엔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뿌리나 봐. 그 담배는 도대체 언제 끊을 거야? 결혼하면 끊기로 했었잖아. 시부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우리 내외와 시누이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날은 특히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서 탈취제를 찾아 거실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계속 남편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요. 아유,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몇이 우리 집 뒷마당 쪽 바깥 벤치에서 매일 모여서 담배들을 뻑뻑 피운다지 뭐야? 또 그 애들인가 보다. 시누이의 말에 괜히 애먼 남편을 잡은 것 같아 좀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제게 또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간식, 음료,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대략 한 번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차키만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돌아서더라고요.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신우이에게 그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집 주변에서 그 아줌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더군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신고할 참이야? 우리 집 앞은 누가 지나다니지도 못하냐고. 네? 그게 아니라요. 형님, 몇 번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신우이는 또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았답니다. 며칠 뒤 길에 나가보니 어느새 단풍이 다 떨어지는 계절이더군요. 길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지저분했어요. 차도에까지 날린 단풍잎들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도로도 지저분했고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차고에 차를 두고 일부러 대문을 통해 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집 앞 마당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짓밟혀 지저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그대로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채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나가면서 밟은 것 정도였어요. 솔직히 식구가 6식구이고 아침마다 4사람씩 출근을 하는데도 나뭇잎이 멀쩡하다뇨. 다들 이 마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할 때 중문까지만 배웅을 했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따라 나갈라 치면 굳이 중문을 닫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도 기억났고요. 오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문을 통해 나갔고 저는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군요. 신우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도 안방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고요. 자기야, 나 자기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라.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었잖아. 아버님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 구경하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생산하고 유통은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생산, 유통을 기록하는 곳일 뿐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었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시어머니도 이상했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쇼핑을 하러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안방에서 혼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우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을 먹고는 항상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있었답니다. 처가의 재산을 믿고 그러는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디를 가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마음을 먹었죠.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 않는 안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심부름을 시키는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나간 다음 다시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방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조금씩 살피면서 안방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육중한 안방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우이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저는 얼른 발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으로 가서 방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고 단지 장롱문이 열린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아주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장롱 뒤쪽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안방을 뛰쳐나와 우리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야? 내가 심부름 보냈었잖아. 여태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제가 글쎄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카드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저는 얼른 바깥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전 속력으로 달렸죠. 집에서 먼 거리를 달려왔다 싶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아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장롱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 결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그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던 일도 생각났고요. 정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말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아줌마를 붙잡았죠.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겁내하더군요. 아줌마, 저희 집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겁내지 마시고요. 저 역시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줌마가 제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세댁,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일단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싶었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댁 혹시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 들어 산다는 거 알아요? 새를 들어 산다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동네에 그것도 그 큰 집에서 보증금은 얼마며 만일 월세라면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줌마가 말해주더군요.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의외로 우리 시집이 그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근의 인력 사무실에서 아줌마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고 깔끔해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집의 입주 가정부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방과 지하를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기간도 꽤 걸렸고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볼 때 큰 공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즈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며 집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따져 묻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하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개조해 놓았노라고 그 사람들을 달랬다더군요. 원하면 나갈 때 원상복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아줌마도 슬그머니 집주인과 시어머니를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지하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시집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량이 대폭 늘었고 혼자서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기는 힘들었대요. 아줌마가 혼자 일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시누이를 불러들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가끔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염탐하다가 결국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신우이가 또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나가서 이제 왔냐는 것이었죠.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둘러댔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사람 소리를 들은 곳은 분명 장롱 뒤쪽이었어요. 어떻게든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불러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았죠. 고민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기막힌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언지를 주기도 했죠.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떠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아야 하느냐. 시누이네를 내보내고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자신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근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보았던 집안의 공간들을 살펴보라는 오빠의 말에 미지의 지하실도 살펴보기로 했죠.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보았어요. 뒷마당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듯 나뭇잎들이 짓밟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의 방향은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와 부엌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 의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오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죠.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 뒤쪽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롱 뒷판을 조심스럽게 앞, 뒤, 좌우로 움직이자 뒷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문을 살짝 열고는 저와 오빠가 계획한 대로 했죠.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어요! 불 났어요! 제가 소리쳤죠. 금방 안방의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 연기가 아마 장롱 뒤쪽 문을 향해서도 퍼져갔겠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장롱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보였죠. 출근을 했다던 사람들이 장롱 뒤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음식이 왜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자 저는 침착하게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을 껐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거의 쓰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를 밀어넣더니만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곧 일단의 사람들이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제가 방 안에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자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사촌 오빠가 같이 온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오빠와 일을 의논할 때 오빠가 해주었단 말은 이랬어요. 혜정아, 네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야. 하우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박장이라는 거다. 아마 몰래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을 거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일단 장소 사용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식사 등 필요한 물품도 엄청난 이문을 얹어 팔기도 하지. 맥주 한 병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오빠가 말했죠.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보다가 안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불을 지펴 연기를 냈던 것이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긍지였죠.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집 주변을 수사관들이 매일 감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롱의 통로를 통해 기어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연행되었죠. 저는 참고인 겸 증인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고 가정부 아줌마도 참고인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던가요? 남의 집을 빌어서 도박장을 개설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저축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힘들게 번 돈이라야 귀중한 것을 아는 법이죠.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구나.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다. 지하에 음식 날라다 주고 심부름 해주는 일은 뭐 쉬웠을 것 같니? 나도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건들 좀 사들였다. 이게 정승같이 쓴 거 아니겠니? 궤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궤변이네요. 한 사람도 아닌 온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도박병 때문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선 번듯한 가정을 꾸려 멀쩡하게 살아가는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 위해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똑똑한 서울 아가씨들보다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며느리가 좋았을 테고요. 아이씨, 시골뜨기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짚어서 집안 망했네. 뭐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나오겠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안 죽는다고. 사촌오빠가 이번엔 아마도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의 도박병은 이미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똑같았다더군요. 남편은 도박 때문에 입건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는 아예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회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나나? 그런 기쁨을 내던지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도박 뒤치다꺼리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충고하지만 자식은 낳지 마라.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구제불능이거든.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구치소로 갔죠. 남편은 여전히 들킨 것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를 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족 전부가 도박 개장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어도 3년 동안 사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임금이지만 아껴 쓰며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적은 통장에 한두 푼씩 불어나는 그 재미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까지 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